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방구석 공부방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강의를 맡은 국무조정실의 양호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강의 제목은 청년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도 많고 하지만 저는 일단 있었던 사실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오늘 이 정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청년을 둘러싼 키워드, 청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최근에 뭐 논의들 그리고 이제 기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논의를 같이 드리고요. 21년에 이제 청년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21년에 청년 질문들을 함께하고 그다음 청년 정책의 그다음 과거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또 흘러왔는지를 보고 또 최근에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의 향후 과제, 그리고 이제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방향들을 같이 좀 논의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청년정책 조정실이 어디냐, 청년소통과가 뭐냐, 국무조정실이 뭐냐 있을 건데 국무조정실이라고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부서들입니다. 청년정책이 단순하게 국토부나 이런 뭐 사업부서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에 있는 이유가 청년정책이 갖고 있는 좀 복잡함 같은 것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주거의 문제가 있냐 아니면 주거의 문제냐 노동의 문제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한 부처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에 있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조정실에 두게 됐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에 청소통을 맡고 있습니다. 그 7월 달에 나왔던 20대 생존 비망록이라는 KBS 시사기획창에서 방송됐던 방송이 있었고요. 지금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멘트가 잘 들어가서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송 영상을 좀 따왔습니다. 제 경력은 이제 그 전에 국회에서 이제 교육정책을 했었고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 합의기구로서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같이 활동했었고 일단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로 막 뽑아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뽑았고요. 언론에서 이제 매일매일 기재 청년에서 같이 걸리는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뽑아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왔던 키워드들이고요. 뭐 흑수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나왔던 것들이고 최근에 트렌드들이 보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기 은퇴를 하고 나서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고 싶다. 인터넷 취업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초반에 자산 한 5억 정도를 갖고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은퇴하고 싶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나 그 비트코인 같은 투자들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가 많이 좀 키워드로서 청년들의 욕구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삶에 대해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한 이런 걸 좀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비투는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것이고 뭐 영끌도 비슷하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 이슈 같은 것들은 뭐 최근에 정치적으로 많이 논란됐었고요. 포기할 게 너무 많은 이제 M4 세대 그리고 뭐 밀레니엄과 Z세대를 합친 MZ세대 이렇게 이제 청년을 둘러싼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전반의 문제들이 좀 퍼져 있다. 청년의 논란이 여전히 이제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이슈에 좀 집중돼 가지고 이게 딱 문제다라는 해결점 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청년은 다방면으로 해석되고 있는 관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행정에서 중앙부처에서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된 자료를 가져왔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곳에서 많이 좀 활용됐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 현재 세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기사는 많이 봤는데 이게 원자리 어딨냐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맥킨지 컨설팅에서 나왔던 2016년 자료 부모 세대부터 가난한 세대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압착 성장, 이게 저성장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파란색 보시면 파란색이 1993년보다 2005년에 봤을 때 전체 소득이 더 줄어든 사람이 2%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2005년에서 2014년을 비교해보면 전체 소득, 가구 소득에서 65에서 70% 정도가 그 전에, 그러니까 2005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거죠. 2014년에. 상대적 빈곤과 보통 시민으로서의 조금 적정한 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고 그 저성장 때문에 그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여러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대 간 격차에 대한 여러 자료들이 많고요. 제가 최근 찾아본 것들 중에 하나가 저기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던 자료가 보면
근데 옛날에 이제 1970년대생, 뭐 60년대생들보다 80년대생, 90년대생 넘어오면서 초임이 좀 갈수록 줄어든다. 이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뭐 30대 임금은 뭐 낮지 않습니다만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게 코로나 이후로 29세 이하 소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명목적 순수하게 들어온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걸 좀 약간 충격적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갑자기 좀 뛰는 것 같긴 한데 2021년에 대한 청년에 대한 질문이란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그러면 청년이 뭐냐 도대체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전적으로는 그냥 정신적, 육체적 뭐 활력이 뭐 높은 사람 뭐 이렇게 뭐 정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의 기준 자체가 제가 굳이 계속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자체가 사회적 개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1910년대부터 새롭게 부상한 유행어는 청년이다 라고 해서 청년기의 젊은이, 특히 젊은 남성을 뜻한 청년이라는 용어는 뭐 블라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실업이라고 청년에다가 이제 실업을 갖다 처음 붙인 게 그 2000년 초반에 청년 실업 대책을 만들면서 청년 실업을 문제를 처음 인식했고 과거에 산업 일꾼이나 그렇게 쓰던 청년들을 처음으로 이제 그 정책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인가 4년에 나왔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그때 당시는 이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청년의 기준이 29세까지였습니다. 이제 청년기본법 작년 초에 통과된 청년기본법 규정할 때 그 첨예한 논쟁이 됐던 게 청년에 대한 나이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29세까지 할 거냐, 34세까지 할 거냐,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저런 논쟁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법으로 정리한 청년에 대한 기준은 19세, 34세입니다. 그리고 이 단서조항으로 이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이 갖고 있는 다양성, 청년 정책이 갖고 있는 아직 약간 정의되지 못했던 것들 때문입니다. 주로 정부 정책은 주거 정책은 39세가 정도까지 주로 기준이 많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의 목적이 뭐냐 이런 거에서 제가 이런저런 걸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넓은 의미의 청년 정책과 좁은 의미의 청년 정책이 있는 것 같아요. 왼쪽에는 지방 소멸, 그러니까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빨간색이 된 곳들이 지방 소멸 위기 지수가 높은 지역들이고 이런 위기 소멸 지방에서 떠난 청년들, 지방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년을 어떻게 그 지역에 소위 눌러앉힐 것이냐, 눌러앉혀서 출산율 높이고 그 지역의 인구를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할 때 또 청년 정책이 회자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창업사관학교처럼 청년 정책을 그 우리나라 저성장의 약간 돌파구로 삼고 돌파구의 해결책을 좀 찾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창업이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4차 산업, 뭐 I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 정책을 주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정책이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청년 정책의 목적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마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에 뭐 정준영 선생님 강의 때 그때 주로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청년 정책이 왜 필요했는가? 이행기에 놓인 청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회 밖 청년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과정 때문에 그 일자리에 취업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 제도에서 포괄되지 않는 사회 밖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졸업유예, 미취업, 청년 니트, 불안정 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국가가 우리 사회가 챙기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고 실제 이 이행기 바깥에서 그 사회에서 챙기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자. 이행기를 통해서 제도 밖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제도 내에서 하자라는 게 이제 이행기 청년 정책으로서의 청년 정책이고 이런 게 좁은 의미의 청년 정책 아닌가. 이러기 위해서는 주거에서 밀려난 사람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밀려나지 않게 그리고 그런 일자리 주거나 등등등 문제 때문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까지 조금 어려워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좁은 의미의 청년 정책이다. 뭐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네, 뭐 청년 정책의 발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중심의 일자리 중심 대책들, 보통 뭐 일자리 몇만 개 창출, 뭐 몇십만 개 창출, 구직 지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취업 성공 패키지, 뭐 직업 훈련 이런 것들이 쭉 나왔었죠. 고용 중심이었습니다. 2010년 초반에 이제 그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얘기들이 해서 주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정책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방주도 청년 정책들이 서울시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흐름으로 인해서 2020년에 청년기본법,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중앙과 지방의 이제 청년 정책 연결 과제들이 뒤에 좀 설명을 드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기준 변화입니다. 이게 자체는 뭐 좀 심심한 법조항이긴 한데 가져왔던 게 이 목적과 기본 계획의 수립, 뭐 조정위원회, 청년 참여의 확대, 그리고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청년 정책 2기 지방정부 주도의 청년정책 때 그 조례에 들어왔던 목적들이 고스란히 청년기본법에 반영됐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1기와 2기의 청년정책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이제 목적이 이제 단순하게 청년들이 일자리를 줘서 일자리를 지원해줘서 경제,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적이었다가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 청년정책 자체가 2015년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청년의 권리 또 국가 지방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진 거죠. 청년의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로서 이제 위원회 방식의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그리고 단순히 조정위원회를 넘어서서 조금 더 많은 여기 이제 부천시 이제 협의체 청년협의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들을 두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청년정책의 이제 기본 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일자리만 지원하는 것들 정책을 넘어서서 창업 지원, 능력 개발, 주거, 복지, 금융생활, 문화활동, 국제협력 이렇게까지 다양한 영역, 전 영역의 이제 청년정책에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2019년, 2020년 청년기본법에 내용이 반영됐던 거고 그 서울시 주도의 지방정부 주도의 청년정책에서 반영됐던 내용들이 제도화됐던 거라고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이게 일단 뭐 올 3월에 발표했던 저희 실행계획에 따르면 그 청년정책 사업수가 지자체만 해서 3조 3천쯤 되고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난주에 발표했던 청년 특단의 대책에서 보면 20조에 70여 가지 3월에 나왔던 자료에 보면 270여 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은 광역자치단체 기초까지 포함해서 182개, 75% 정도가 청년위원회를 꾸리고 있어요. 기본 조례가 전체 기초광역 포함해서 222개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년들이 참여하기 위한 청년 네트워크, 부천의 청년협의체 같은 약간 청년 네트워크도 전국에 15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사 한 번도 안 써본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분들과 저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많이 좌절도 하셨죠. 공무원들하고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하고 말 안 통한다부터 해가지고 답답하다부터 해서 이게 그런 과정들 내에서 청년들도 조금 더 성장하고 공무원들도 같이 또 청년들의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좀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부처 차원의 청년정책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장면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2019년 4월 1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 대통령이랑 시민사회 간담회 같은 걸 하는데 앞에 나왔던 이런 청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참여 정책 참여 활동을 열심히 했던 한 청년이 여기 가서 발언 기회가 생겨서 이제 대통령께 뭐 지자체에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어디 만나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런저런 청년정책 얘기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치 않게 울컥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화가 급속도로 좀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후로 대통령 지시로 그 정부에서 그 관련된 조직도 만들고 뭐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본법에 대한 지원, 기본법 통과를 위한 지원들도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함께하는 청년정책 2021년 현재 중앙지방 청년정책의 체계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을 모시는 이제 청와대에서 청년비서관실이 있고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총괄부처로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뭐 주요 청년정책들 하고 있는 뭐 국토부, 노동부, 금융 뭐 등등 18개 부처에 청년정책 책임감들이 지정되어 있고 이제 오늘 발표가 나왔던 게 특히 주요 부처 국토나 기재, 노동부 이런 데에는 청년만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8개
18개 부처에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이제 청년기본법 통과 이후로 이제 의무사항으로 광역의 청년정책 조정위원회가 다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요. 지방 정부도 청년정책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청년정책 뭐 소개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작년에 그 청년기본법 통과되고 나서 2020년 12월에 그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큰 차이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앞에 거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기본 계획이고요. 뒤에 거 두 번째 거는 3월에 한 거는 이제 매년 하는 시행 계획이고, 뭐 이번에 독특하게 그 광역 단위나 이게 지자체까지 함께 받아서 함께 묶어서 발표가 됐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비전도 같은 건데, 보시면 이제 일자리만 있지 않죠. 뭐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 대부분 다 마찬가지일 건데, 기본법에 나와 있는 청년정책 분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해서 청년정책을 나열하고 분류합니다.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설명드리면 이렇게 체계화돼서 이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좀 새롭게 되는 것들 좀 간단하게 뭐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20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이후로 확대됐던 그 구직활동지원금 받아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구활지원금, 뭐 구활지원금을 기본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그 일자리를, 정규적인 일자리를 갖기 전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중간에 가정 있는 중간에 가정 있는 청년들한테 그 이행기를 잘 겪어 나가게 하기 위한 이 청년 수당을 포함한 여러 활동 프로그램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청년 특별대책, 따끈따끈한 이제 2021년 8월 26일 날 발표했고요. 많은 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언급된 게 반값 등록금 달성, 이제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 확대되는 거랑 저소득 청년 주거비 지원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제 저소득층일 경우에 그 순수 월세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 월세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자산 격차에 대한 문제식이 커서 3대 소득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매칭해주고 금리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이 이제 중요하다, 자산 격차 커지는 것에 대한 문제식이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런 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세한 청년정책, 중앙부처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 청년정책도 다 이제 나름 이제 업데이트가 조금 느린 게 있습니다만 그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방식으로 국무조정실, 제가 있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정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검색이 가능하고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저희가 청년정책 조정실이 만들어진 건 2달밖에 안 됐고요. 그 전까지 비임시 조직으로서 청년정책 추진단이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한 청년이 대통령 앞에 울고 나서 만들어진 게 청년정책 추진단이 만들어진 게 2019년 7월경이었습니다. 이제 갓 2년 된 조직이고 실로 개편된 건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기본법 통과라든지 체계 잡고 기본계획 발표하는데 엄청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썼고요. 그러면 중앙부처의 청년은 앞으로 이제 지자체랑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거냐, 공간은 어떻게 하냐, 청년 정책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약간 행정 내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청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현재 행정의 고민들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부천시에서 만든 원미청정구역 청년활동공간이고요. 이게 전국의 지자체 청년센터가 180여 개 정도가 있고 각종 청소년이나 일자리 지원센터까지 포함한 500여 개 청년 유사와 관련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기가 부산 앞바다입니다. 보이시는 데가 부산 앞바다인데 저기 부산 청년센터, 부산시에서 만든 부산 청년센터입니다. 2개 층을 엄청 넓게 쓰고 있고요. 진짜 뷰가 좋습니다. 여기가. 오른쪽도 이제 뷰 맛집 여러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여기가 저기 분당 수지에서 만든, 수지에 있는 청년센터입니다. 어떤 건물 제일 옥상층에 있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보면 이제 굳이 제가 이렇게 눈여기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청년센터들이 뭐 지자체나 광역단위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이제 관련된 지원 정보는 온라인에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데서 보시면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자기가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참가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실제 이제
직접적 지원이나 궁금하고 물어보거나 할 곳들이 없는데 이게 청년센터들이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중앙부처 단위에서 지금 현재 기초 단위나 광역 단위 기초 지자체에서 깔고 있는 이런 청년센터들을 어떻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을 하거나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약간 눈여기로 가져왔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청년센터 통합민 연계,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주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지원할지, 이 오프라인 청년센터는 기능은 뭐가 될지, 정부랑 지자체 예산 배정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 어떻게 할지, 청년기본법에는 없는 조항들, 단체 지원 근거나 지자체 지원 근거, 참여기구에 대한 지원이나 기준 같은 것들을 조금 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청년권익증진법이라는 제정법을 하나 관련돼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청년정책이 이제 기준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논란들은 많은데 전문가 풀이나 박사과정들도 별로 없고 그 관련된 연구들이 좀 체계적이지 않아서 청년정책연구원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청년위원회를 넘어서서 각종 위원회에 청년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지자체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처 청년위원회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의 체감도 높이는 과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제한 과제들은 반영 안 됐습니다만 참여 수당이나 자율 예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예산의 그 포션을 정해놓고 그 예산은 그 시민 참여 방식으로 정하자 하는 시민 참여 예산 방식들을 청년에 도입해서 청년 자율 예산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2022년 정부 예산 과정에서도 논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픽스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 과제로 이제 자산 형성에 대한 문제, 일자리 보장제, 기본소득. 제가 추가 과제라고 적은 이유는 정부에서 검토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저런 대선 과정이나 정치적 과정 내에서 나온 얘기들이 있다. 이게 아마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논의 과정들이 숙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곧 어떻게 보면 제도화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할,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화가 검토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과제로 여전히 이게 그 법이 청년 관련된 부처 신설 관련된 법이 한 7, 8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철 만들자, 청년청을 만들자, 청년부를 독자적으로 만들자, 아니면 현재 여성가족부에 있는 거를 그 청년 붙여서 여성가족 청소년 청년부로 만들자, 아니면 청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 인권위원회 같은 행정기구로 만들자라는 여러 이제 부처 행정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1시간 됐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랑 연관되는 거긴 한데 청년 정책에 대한 질문과 방향입니다. 청년 정책이 유사 이래로 제가 보고 알고 있는 정책 분야 중에서는 한 5년 내로 급속도로 기본법을 포함해서 제도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청년 정책이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정책은 발전했는데 청년 삶은 나아졌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산재 사망 증가 사례 같은 거라고 보고 싶어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산재 사망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이제 산재 관련된 제도들은 갈수록 좀 발전되어 왔고 조금 더 투명화되고 산재 적용을 좀 높이 많이 해가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산재 사망은 연도별 조금 다릅니다만 추세적으로 좀 줄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성은 더 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사도 더 많이 되고 논란도 더 많아지고 삶이 막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년의 정책이나 발전돼서 지원되고 있는 속도보다 청년 이슈나 사람들이 이제 청년 정책 문제가 드러나면서 인식되는 거에 대한 이 비중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성장이나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주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당사자성을 넘어 대표성을 가질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실제 참여하거나 시간을 낼 수 없고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정책의 지원 대상이나 누군가가 대표되어야 되는데 이 당사자 청년 정책이 그동안 만들어져 오는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주의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전반적으로 누군가를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거는 청년 정책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좀 고민해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굳이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꿈 같은 얘기인데 청년기본법 폐지가 제 꿈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편한 자리에서나 뭐 개인적인 얘기 할 때 많이 하는데,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서 특화 기본법, 물론 이제 청년의 권리, 청년의 시민성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데, 이게 19세에서 34세까지 가장 이제 빛이 나는 나이대를 지원 대상하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꼭 지원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동등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제 꿈은 한 10년 내로 청년기본법 폐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나름 희망사항 중에 하나고, 이 22페이지 6번째 질문들은 뭐 정책적이거나 정부 차원에서의 얘기라기보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청년 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같이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굳이 제 고민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청년 정책을 한 10년 가까이 조금 해왔고, 이제 소위 청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올드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해와서, 이게 청년 정책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만들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찾아봐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청년 정책에 뭐 이런저런 논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걸 지원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